다음은 이제 그 개인 자영업 소득인데요. 보통 이제 셀프 임플로이먼트 인컴이라고 하면은 세법으로 보면 그냥 개인 명의로 하는 그 사업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프 임플로이드 하면은 뭐 회사를 운영해도 내가 그냥 오너로서 내가 다 일하고 내가 가져가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의미의 셀프 임플로이드는 맞죠.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셀프 임플로이드는 개인 명의로 하는 비즈니스 소득을 말합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, 어쨌든 개인 명의로 하는 그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입니다. 그래서 비즈니스나 프로페셔널, 커미션, 뭐 파밍, 피싱 뭐 이런 항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하는 걸 보면은 그 반드시 그 한국말로 치면 약간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. 손익계산서가 뭐냐면은 그 소득은 얼마이고, 그러니까 수익이죠, 수익. 수익이 얼마이고,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수익을 위해서 내가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가.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죠. 그래서 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총소득이고, 그 다음에 비용을 공제한 게 순소득입니다. 근데 이게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거죠. 왜냐면은 그 요번에 그 CERB 수급 조건에 그 총소득이 5,000불이냐 순소득이 5,000불이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이 비즈니스 그 개인 자영업자이신 분 경우에 그 총소득은 5,000불이 넘는데 비용을 공제하니까 5,000불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걸 모르고 총소득 기준으로 그 CRB 받았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그게 아니고 순소득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다 그 어떻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이미 다 써버렸는데 뭐 몇만 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러신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.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, 뭐 저같이 회계나 세무 또는 이제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순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.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이게 뭐 소득이라는 게 뭐 총이 뭐고 순이 뭐고 이런 거 사실 뭐 잘 모르시죠. 그렇기 때문에 다 일반적으로 총소득 기준으로 저기 신청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요즘 그 언론에 보면은 이걸 많이 구제해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, 정치인들도 그 빨리 좀 바꿔라 뭐 그렇게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는데, 아직 국세청은 그냥 순소득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게 또 초반에 그 무슨 토론토에 있는 회계사인가가 이제 그러면은 비용 청구한 거 다 다시 수정해라, 비용 청구하지 말아라, 그러면은 어차피 순소득이 총소득이 돼버리니까 그럼 5,000불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그렇게 수정 신고 해버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엔 저도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. 그러네. 저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,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지만, 그 사람이 환급을 받거나 그 베니핏을 받을 경우에는 원하면 신고하라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. 그거는 이제 원칙입니다. 그거는 모든 그 수익은 무조건 신고하는 건 맞는데,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실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만 충족하면 청구해라. 근데 덜 청구해도 뭐 말리진 않겠다. 사실 뭐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처음에 그 회계사가 얘기한 것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는데, 좀 시간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게 그 국세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고무줄입니다. 고무줄. 우리가 이 고무줄 왔다 갔다 하듯이 늘리듯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. 이게 사실은 소득 신고라는 것이 이게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그 어떤 트렌드의 형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, 어떤 애는 비용을 많이 청구했다가 또 어떤 애는 또 청구 안 했다, 이렇게 되면은 그 국세청의 그 뭐죠?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일단 요번에 이 번복을 해버리면은 과거에 신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, 또 앞으로 신고할 때도 그 비용의 폭을 더 그 청구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을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
무작정 수정 신고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분위기가 좀 그걸 좀 바꿔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고, 그리고 이 선의로 받은 거는 나중에 되갚아도 그 페널티나 뭐 이자는 뭐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게 CRA 입장이니까 그 모르고 받은 건 선의로 받은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당장은 좀 어떤 그 수정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시라. 예,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좀 길어졌는데. 그리고 요거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 북키핑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떤 그 회계 기록 같은 걸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은 그 직원들 같이 그 급여 소득자와 같이 CPP를 부담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CPP를 부담하는데 자영업자는 이제 직원 입장, 고용주 입장 두 가지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두 배를 부담하는 거죠. 그래서 요게 한 뭐 10%가 넘습니다. 한 10.5% 소득 금액의 10%가 좀 넘는데 그 금액을 CPP로 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소득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시간에 말하는 그 뭐죠?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의료 비용 공제할 때 그 한도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. 그리고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거 맞벌이 부부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의 그 대상이 되실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하나 비즈니스 하시면서 아셔야 될 건 연 매출이 3만 불이 초과되면 그 GST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 또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3만 불 이상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GST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. CRA에.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어떤 비용들을 이제 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, 요것도 이제 뭐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 동영상이 있어요. 거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홈오피스 비용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를 이제 사업장이 없이 집에서 하시는 분은 일정 비율을 그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. 근데 사업장이 있는 분은 홈 비즈니스 비용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유형자산 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이 이제 큰 거는 한 번에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이 사용되는 그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3년을 쓴다, 5년을 쓴다,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40년을 쓴다, 50년 쓴다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안분해서 비용을 처분을 해야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유형자산 상각비 여기 그 세법상 용어로는 캐피탈 코스트 얼라원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비용을 인식하는 것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대와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. 밀스 앤 엔터테인먼트. 요거는 아무리 그 비용을 청구해도 50%만 세무상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ST 공제도 50%만 GST 공제가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데,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비즈니스에도 쓸 수도 있고 그 개인 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집에서 그 사업장으로 가는 거는 출퇴근용인데 출퇴근용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. 그 반드시 거래처 고객을 만나러 간다거나 뭐 구입을 위해서 어떤 구매처로 간다거나 뭐 이런 비즈니스 용도로만 철저하게 사용해야지만 이런 차량 유지 비용을 청구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할 때는 마일리지 로그를 작성하셔야 돼요. 마일리지 로그라는 게 이제 운행일지죠. 내가 어디까지는 비즈니스 쓰고 어디까지는 개인으로 썼는지 이거를 꼭 날짜 해가지고 뭐 거래처 이름, 그다음에 주행 거리, 그리고 그 주행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그 마일리지 로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. 나중에 그 오딧 걸리면은 CRA 그 세무조사 걸리면은 요것도 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개인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직원에게 급여를 줬으면 반드시 T4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사항 말씀드리고요. 다음은 이제 렌탈 인컴입니다. 렌탈은 이제 그 부동산 또는 이제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
렌트를 주고 이에 대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손익계산서 같은 걸 작성해야 돼요. 그래서 렌탈 수익이 있을 거고 렌탈 수익이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콘도 비용도 있고 뭐 유틸리티 비용 뭐 프로퍼티 텍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험료, 인슈어런스 뭐 이런 거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렌탈 수익과 상계해서 공제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북키핑을 일정 수준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영업 비즈니스 소득하고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CPP는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즈니스 소득은 이제 그 CPP 내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렌탈 소득 같은 경우는 CPP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CPP는 없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그다음에 이제 의료 비용 그 공제 한도 계산할 때 그다음에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뭐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과 관련돼서는 이제 세금 혜택이 없죠. 예.